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건입니다. 제 강의에 들어와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강의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대화와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근대화와 시민혁명이 주제입니다. 근대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요. 제일 쉽게 본다면 뭔가 전통적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현대적 속성을 가진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전근대적 속성의 상태에서 근대적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정의를 내리기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함께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사회가 구조적 변화, 다시 말하면 근본적 변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학자들에 따라 강조점은 다릅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근대 사회의 특징이 하나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것이 개인주의로 변화하는 것이 근대화의 하나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관습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회가 계약 중심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적 속성이 강하던 사회에서 세속적 속성이 강한 사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 구조에 관한 것인데 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우리 강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을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사회에서 도시화가 진전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고요. 이거는 인구가 도시로 이전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익명적인 속성을 가진 사회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대가족 체제가 핵가족 체제로 변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절대주의 같은 왕정 체제가 시민들에게 권력이 오는 체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시민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토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는 시민혁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뒤이어서 산업혁명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민혁명이란 봉건적인 권리가 폐기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 왕족과 귀족이 누렸던 여러 가지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는 걸 의미하고요. 이것이 시민계급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민계급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는 계몽주의라든가 자연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백과전서가 무엇인지 알 텐데요. 디드로나 달랑베르 같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사고와 경험의 기초에서 지식을 쌓고 개선하고 하면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의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서 비롯된 그러한 결과물이죠. 이것이 계몽주의와 자연법의 소산이고 시민혁명의 뒷받침이 되는 사상체계입니다. 나라별로 시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 영국입니다. 영국의 시민혁명은 17세기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역사적 과정인데요. 절대주의 가치관을 가진 왕과 귀족으로 구성된 왕당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의회, 시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대립을 하고 결국 내전으로 비화되는데 여기에서 의회파가 승리해서 일단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고 다시 왕정복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절대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을 무력화시킨 것이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시민 세력은 국왕에게 권리장전을 제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에 기초해서 영국의 헌정 질서는 입헌군주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군주가 존재하되 군주의 권한은 입헌적 질서, 의회에서 시민파가 결정하는 내용에 의해서 제한된다 하는 것이 영국의 시민혁명의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국의 시민혁명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온건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왕이 그대로 잔류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왕과 귀족, 시민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점진성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시민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무엇이냐면 법치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걸 확립한 것이고요. 개인으로 보자면 재산권이 의회의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와 재산권 확립이라는 것이 시민혁명을 거쳐 확립이 되고, 이것은 이후에 있을 여러 경제적 변화를 독려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영국과 비교해보자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철저한 방식, 다시 말해 평등지향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개혁인데요. 혁명 기간에 혁명에 반대한 교회와 토지 세력으로부터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넓게 프랑스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죠. 원래 프랑스는 중세에 삼부제라는 전통이 있어서 세 신분이 서로 권리를 분점하는 형태였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중세적인 질서였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새로운 인구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직전의 프랑스의 신분 구조를 보시자면 제1신분인 성직자가 13만 5천 명, 제2신분인 귀족이 4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제3신분인 평민이 엄청나게 많은 약 2천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1, 2, 3신분은 똑같은 투표권을 행사해요. 더 문제는 성직자와 귀족은 출신 배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신분, 다시 말해 성직자와 귀족이 담합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결정은 그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평민은 들러리에 가까운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바뀌어서 시민계급의 힘이 세지니까 이러한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삼부에서 제3신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와 농민들이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혁명이 시작된 거고요. 절대왕정이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문건이 인권선언문인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삼부회가 어떻게 종언을 맺게 되었나를 보여주죠. 세 신분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제3신분이 1, 2신분과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독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뒤에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바스티유 감옥의 공격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혁명 자체로 끝나지 않고 주변 국가의 상호작용으로 비화가 되죠. 프랑스 혁명의 움직임이 전파가 될까봐 두려워한 군주 국가들이 연합을 맺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되는 거죠. 프랑스군의 가장 중요한 사령관이 나폴레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이 상당한 기간 유럽 각지를 점령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효과를 낳느냐 하면 외부 세력인 프랑스에서 점령당한 이 지역에서 애국주의적인 저항의식이 생깁니다. 이것이 민족주의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각 국가들은 민족의식을 키워가고 잠시 후에 있을 공업화 시대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단 진행이 됐지만 그 영향은 세계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나중에 주변 국가의 전쟁으로 커졌기 때문에 전 유럽적인 전쟁이었고, 전쟁의 결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아이티에서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이 스페인의 힘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또 프랑스의 여러 제도가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절에 다른 나라로 전파돼서 개혁의 모델이 됩니다.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게 그렇고요. 도량형, 그다음에 교육제도, 행정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도량형의 정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십진법에 기초한 미터법이 바로 프랑스 혁명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차례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우리가 앞에서 본 영국과 프랑스와는 다르게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곧 시민혁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시작은 이런 거죠. 미국에 대해서 영국이 증세 정책을 계속 펴니까 미국민들이 저항을 하게 되고 보스턴 티파티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의 모습으로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립선언서의 형태로 계몽주의에 입각한 기본권 규정이 확립이 되고 이것이 미국의 시민혁명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에 있는 왕정 타파, 시민의 권리 확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미국만의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식민지 시대의 미국은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특히 남부 지역은 플랜테이션에 기초한 농업사회로 정착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부터 데려온 노예 노동에 의존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시민혁명이라고 한다면 신분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존속하는 한 신분제는 존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 해결되는 것은 남북전쟁에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고 북군이 승리함에 따라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시민혁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그래서 독립전쟁이 1차 시민혁명이고 신분제를 철폐하게 되는 남북전쟁이 2차 시민혁명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프로이센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독일에 해당합니다. 프로이센은 유럽에서 굉장히 낙후된 후진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도 뒤떨어졌고 사회 체제도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개혁의 움직임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지배층이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셈이 되는 거죠. 프로이센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거기에서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혁을 우리가 슈타인하르덴베르크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신분제라고 할 수 있는 농노제를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자유를 막던 길드제를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국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18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그 후 독일이 공업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시민혁명을 살펴봤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봉건적인 질서, 절대주의적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일종의 선순환 고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시민혁명이 자극받기 쉽고 그렇게 되면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시민혁명은 선순환의 고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근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시민혁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프로이센을 차례로 살펴보고 시민혁명의 의의, 그 다음에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